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1986년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6번의 타이틀 매치를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6월 1일 김지원 선수의 경기부터 또 2부의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는 임준배 위원님 그리고 이성열 이사님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6월 1일 날 그 김지원 선수가 4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요. 도전 상대는 이승훈 선수에게 깜짝 KO승을 거두면서 국내 팬들을 놀라게 했던 루디 카시카스가 도전자입니다. 네. 이 시합은 뭐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죠. 2회에 김지원 선수가 가볍게 KO로 이기고 제 입장에서 그렇게 뭐 얘기할 거리가 많은 시합은 아니었고 김지원 선수의 그 뭐랄까 강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시합 뭐 그 정도 시합이 되겠습니다. 이 시합 전에 이제 이승훈 선수를 정말 한국에 와서 그게 TKO로 승리를 하고 좀 이 선수 전적도 KO가 패는 좀 있었지만은 그 KO가 좀 있길래 이 선수가 한 방을 잇는 선수구나 해서 김지원 선수와 붙었을 때 좀 재밌는 시합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제 유심히 봤는데 갑자기 또 다운을 당하면서 이거 진짜 이승훈 선수를 이긴 게 그냥 이긴 건 아니구나라는 또 강함을 느꼈고요. 그렇지만 김지원 선수의 특유의 그 근성이 근성 복싱으로 바로 또 다른 선수 같았으면 아마 분명히 좀 돌다가 한두 라운드는 좀 이렇게 도는 스타일로 가다가 점점 잠식해 나갔을 텐데 이 김지원 선수 특유의 그게 살아나면서 바로 다음 라운드에 KO로 잡았던 아주 화끈했던 경기로 그렇게 기억납니다. 그렇죠. 1라운드에 기습 다운을 허용했을 때는 이거 뭐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정말 도망 다니지 않고 그대로 맞불을 놔서 2라운드에 침몰을 시켜버리거든요. 사실 이 경기가 끝나고 WBA나 WBC 쪽을 놓고 해서 통합전을 갖겠다. 그런 청사진과 포부를 김지원 선수 측에서 많이 밝혔었는데 이 시합이 끝나고 은퇴했어요. 거의 좀 구체화돼 가는데 급작스럽게 은퇴를 하고 가족들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김지원 선수의 누님은 아주 유명한 또 연극 배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연예계 쪽도 좀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랄까 복싱의 어떤 흥미가 좀 이제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도 무패인 채로 은퇴한 세계 챔피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유일하죠. 예, 그래서 사실 무패인 채로 타이틀을 갖고 은퇴한 선수들이 이렇게 손꼽아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열 손가락 아닙니다. 예, 그렇게 미련 없이 은퇴하고 타이틀을 가진 채로 은퇴해버린 경우가 의외로 많지가 않은데 우리 김지원 선수가 거기에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근데 좀 아쉽기도 해요. 이때 기량이 좀 절정에 올라갔고 베르나 경기도 그렇고 뭐 카시카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다운을 허용을 하면서도 또 역전 KO를 이끌어내던 그런 어떤 파이팅력이라든지 이때는 기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누구랑 붙어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런 인상을 줬었을 때였거든요. 김지원 선수는 외모는 상당히 집안 내력으로 아주 상당히 미남인데 일설에 실전 현피 뜨면은 1위라는 소리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지원 선수는 차라리 한 10년 전쯤에 선수 생활했으면 그 당시에 IBF도 없었고 메이저 타이틀도 충분히 따고 지금 평가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업적을 쌓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아무튼 너무 일찍 은퇴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대결들을 복싱 팬들이 기대만 하다가 보지는 못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쉬워요. 저는 사실 조금 임준배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반대되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때 이런 일반 매체에서는 가수를 한다, 외도를 한다, 연예계 쪽에 관심 있다 해서 은퇴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비 베르나전도 그렇고 카시카스전도 그렇고 큰 주먹을 맞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턱에 약간의 본인만 알 수 있는 약간의 미세한 그런
그 금이가 뇌구력에 어떤 약간의 그 자신감을 약간 좀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둘 다 역전 KO로 시원하게 승리를 했지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미세한 데미지를 좀 입었던 거, 이 프로 세계에 큰 주목을 맞아봤던 것 같고 그 WBA, WBC는 이런 선수들하고는 레벨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그쪽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지금 IBF처럼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없지 않았나라는 본인의 그런 생각이 뭐 미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은퇴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제 생각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선수 생활하면서도 그 뭐 통기타 가수 활동도 좀 뭐 그 대중적인 아니면 했고 연예계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그런 뭐 턱의 미세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가설이고 그거는 뭐 검증되지 않은 거고 해서 아무튼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하고도 좀 연예계 쪽을 좀 그 누님의 그 후광으로 조금 뭐 좀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활동을 했는데 그 후에 영화도 찍었었잖아요. 그 나왔었죠. 정광모 씨와 어떤 그 무슨 영화였죠? 유지광 그 역할을 했었어요. 옛날 그 자유당 시절 그 우리나라 그 주목들의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 여명이라고. 여명이었나요? 예. 그래서 그 영화 배우 여명인데? 쪽도 해서 하여간 이런 연예계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 누님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복싱에 좀 흥미를 잃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우리 저 이성열 이사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그거는 저는 뭐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디 어느 부분에 뭐 이렇게 데미지가 왔다기보다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복싱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WBAC로 갔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본인만의 그런 근데 자신감 교류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닌가. 한계를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때 이제 세기 프로모션의 서순종 그 대표께서 프로모터께서 활동이 뜸해지던 시기였거든요. 80년대 초반에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냈고 그러다가 85년도 들어오면서 최진식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다면 호주에서 아마 좀 그 세계 프로모션의 운명도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김지원 선수의 한 명의 이제 비즈니스밖에는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서서히 좀 뭔가가 정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차후의 시합을 아무래도 뭐 프로모터가 이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김지원 선수의 개인적인 또 성향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게 작용을 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계 타이틀을 3연속 KO 방어로 지금 이긴 상태에서 아마 글러브를 그냥 벗기는 본인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몸에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만이 아는 거였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고 뭐 본인밖에는 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쉬운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조금 더 전에 나왔으면 더 뭐 활동이 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고 뭐 그런 뭐 프로모터와의 관계도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렇겠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 KO율이 엄청 높은 선수들도 많고 되게 이제 주먹의 파워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챔피언이 되지만 KO의 대부분이 초창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던 시기부터는 이제 정말 강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KO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대부분의 챔피언들인데 그걸 역행한 선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대표적인 선수가 유명우 선수죠. 그렇죠. 네.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의 KO율만 놓고 보면 국내에서 아마 가장 좋을 정도로 문성길 선수와 더불어서 그럴 정도로 KO를 많이 이끌어냈고 김지원 선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데뷔 초창기에는 거의 10전이 넘게까지 KO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 상대를 KO시키는 그런 그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세계 타이틀 매치도 뭐 한 번의 방어전을 빼고는 그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의 방어전을 빼고는 전부 KO로 마무리한 그런 그 주먹에 물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아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후반 그 커리어 후반에 또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그 KO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 좀 아까운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시합
저는 뭐 시합 그 내용도 아주 좋았어요. 근성도 있었고 그렇죠. 주먹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그 매력적인 선수였는데 다만 이제 세계 챔피언 그 기간이 짧았다고나 할까? 하고 방어전 횟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당시에 그냥 급작스러운 은퇴였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은퇴였고요. 이승훈 선수와 또 한판 한다는 그런 뭐 얘기도 그런 소리도 많았었는데요.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6월 14일 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명우 선수가 키유나 도모히로라는 일본 챔피언을 맞아서 2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합부터 이제 그 유명우 선수의 그 일본인 킬러 닉네임이 붙게 되는 어떤 이제 시발점이 되는 시합이었는데 도모히로 키우나 선수는 이제 일본 챔피언 그리고 전형적인 그 일본 스타일의 아웃복서 그렇죠. 그 통통 튄다고 하나요? 그 잽 좋고 스트레이트 좋고 주먹은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움직임이 뭐 빠르고 스텝 좋은 그런 전형적인 일본 선수였는데 이 시합은 뭐 예상도 그 전 시합 1차 방어전인 대헤수스 선수와의 시합만큼 중압감은 없었지만 자 일본의 그 엘리트 복서를 어떻게 이제 요리하나 뭐 이런 데 관심이 기울어졌던 시합인데 뭐 1라운드부터 다운을 빼앗고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몰아붙여가지고 12라운드였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다운 뺐고 뭐 레프리가 이제 카운트하고 다시 붙였는데 뭐 일본 쪽에서 기권 표시하고 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유명호 선수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이 시합은 처음에 1라운드에 이제 다운은 반짝이로 뺏었지만은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유명호 선수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점을 그때부터 저는 좀 파악이 됐습니다. 약간 스피드 있고 변칙적인 선수에게는 조금 고전할 수 있다는 그 유명우 선수만의 그리고 또 발동이 늦게 걸리는 그런 선수라는 거를 이때부터 저는 조금씩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 도모히로 키요나 선수에게 이 변칙적이고 스피드가 약간은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정구 선수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선수에게 중반까지는 그 처음에 물론 반짝이로 다운은 뺏었지만 중반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풀지를 못하고 중반 후반 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체력적인 문제로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KO로 승리를 했는데 이때 저는 하여튼 그 유명호 선수의 약점을 조금 이렇게 캐치했던 그런 좀 재밌었던 시합이었던 것 대단한 같습니다. 통찰력이죠. 나는 그냥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그냥 기억나는 거는 도모히로 키요나 그 트렁크가 되게 이뻤던 거고 반짝이 그거 기억나고 그냥 쉽게 갔던 거 중반까지는 조금 이렇게 되게 안 풀린다는 그런 실제로도 풀리지도 않았고요. 그 10라운드 전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저 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풀지를 못하는 그런 저는 그냥 10라운드 전까지 페이스 조절하면서 슬슬 갔던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주도권은 그 네, 유명호 주도권 선수가 잡았지만 계속 가지고 있었고 안 풀렸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 그냥 페이스를 그냥 급격하게 안 끝나고 그러니까 서서히 조여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그 결승점에 이르는 뭐 그런 양상이었고 편하게 봤고 일단 뭐 도모히로 키요나 선수가 유명우 선수의 상대가 되리라고는 시합 전부터 그렇게 뭐 위험한 시합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국내에서는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은 항상 그 좀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도 이제 장수 챔피언이었다면 기대를 접었을 텐데 유명우 선수도 올리보 선수를 좀 힘겹게 이기고 챔피언이 됐고 2차 방어전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유명우 선수의 그 진가가 드러나기 전이었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본은 항상 그 매스컴이 시합 전에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150년 만에 천재, 100년 만에 천재 그러면서 좀 매스컴의 어떤 그 걔네들의 그 어떤 그 어떤 저거가 항상 그 좀 과대 포장하고 좀 극적인 걸 만들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 시합은 뭐 시합 전도 그렇고 시합 보면서는 내내 편안하게 보고 즐겼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천에서 아마 했죠? 인천에서 관중 했죠. 굉장히 많이 관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장정구 유명우 선수 시합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할 때는 그 선인체육관이 수용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만석되게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정구 오아시 시합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가르시아 시합, 장정구 뭐 굉장히 만석돼가지고 글쎄 그 관중 동원으로 보면 거의 뭐 우리나라 복싱 황금기의 마지막
같은 분위기? 관중 동원으로는. 이때만 해도 세계 타이틀 매치만 했다면 거의 구름 관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인천 선인체육관은 그 체육관 규모 자체가 컸기 때문에 그 관중 들어오면 굉장히 대관중으로 됐고, 제가 그 장정구 가르시아 시합은 뭐 직접 그 현장에서 봤는데 그 정말 우레 같은 그 함성 소리 뭐 그런 걸 그때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그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또 다른 그런 그 80년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70년대는 좀 비장미가 흘렀고, 뭐 체육관 분위기도 조명도 좀 찍찍한 데다가 좀 비장한 어떤 그 대한민국을 뭐 앞에 내고 뭐 그런 비장한 승부였다면, 이때는 정말 복싱을 좀 즐기는 뭐 그런 풍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는 경기장에서 담배를 폈거든요. 저도 폈어요. 예, 다 폈었는데 소주 마시고. 5, 6년쯤부터 이제 담배 연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장충체육관 가면 그때는 이제 조명 시스템이 그 링만 스포트로 비추고 깜깜했어요. 그 관중석이.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을 보면 계속 성냥불 라이터불이 계속 깜깜깜깜깜깜 계속 담배를 피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리고 뭐 시합이 막 신나도 막 담배 그게 깜깜깜깜하게 되고, 막 어려운 시합 지고 있어도 답답해서 그런지 뭐 어르신들이 뭐 계속 저 반대쪽은 깜빡깜빡하고 그 담배 연기 뿌옇고, 메인 경기 할 때쯤이면 체육관 전체가 담배 연기가 뿌했는데 그 안에서 시합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는 그래요. 옛날 얘기죠.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그때는 뭐 비행기에서도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예전에는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담배 안 피고 집에 가서 피고 다 실내에서 피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즘은 다 나와서 피잖아요. 영화 보면서도 담배 폈고. 그렇죠. 예. 영화 보면서 담배 폈고, 버스에서도 담배 폈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 있을 때인가 이제 고속버스에 처음으로 흡연석이 생겨서 자리 분리를, 그때는 담배를 못 피는 게 아니고 흡연자들은 뒷자리 쪽, 비행기도 그랬고 그 흡연석이 있었고,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생각도 못할 그럴 일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6월 달에 두 번의 타이틀 매치가 이제 끝이 났고요. 7월 달에는 박종팔 선수가 그 4월에 이제 미국에서 통렬한 그 KO 방어를 거친 후에 린델 홈즈와 청주에서 4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자, 이제 이 린델 홈즈가 나왔네요. 그 박종팔 선수로는 가장 그 강한 도전자를 만난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봐야죠. 이 린델 홈즈 선수는 이제 디트로이트 출신인데 그 이상하게 유럽 쪽에서 시합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올 때까지 박종팔 선수와 시합 전까지 4패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뭐 미국 시합보다 그 나중에 그 훌리안 잭슨과 타이틀 매치를 벌였던 헤럴 그램에게 이제 영국에서 졌고, 그 다음에 그 우간다 출신 유럽에서 덴마크 활동하던 그 전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아유브 칼루레한테도 한번 졌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이제 미들급에 아주 강펀처로 있었던 드와이트 데이비슨한테도 한번 졌고, 그러니까 패배가 거의 그 1급 레벨들한테 졌기 때문에 그 중량급의 그 미국 본토 선수가 온 거죠. 그래서 비니코토와는 이제 차원이 좀 틀리죠. 주먹도 굉장히 셌고, 그렇죠. 일단 뭐 비니코토가 미들급에서 올라온 선수라면 이 선수는 미들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라이트 헤비급에서 내려온 것 듯한 느낌이고, 그 박종팔 이해 이제 초에 그 물론 이제 많이 좀 그 세가 약해졌지만 그 박종팔 선수가 했던 서덜랜드와 시합을 해서 KO로 이기고, 뭐라 그럴까요? 뭐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시합 해가지고 굉장히 상승세에 있던, 그러니까 박종팔 선수로는 정말 그 미들급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된 선수가 왔죠. 그래서 이 시합은 상당히 그 시합 전부터 좀 위험한 그런 예상도 꽤 있었고, 뭐 그랬던 시합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2라운드에 버티기인가 그때 뭐 그렇게 우연찮게 끝나는 바람에 너무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무판정이 났으니까 시합 딱 보고 야 이거 재시합 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은 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그 흑인 굉장히 그리고 근육질의 몸매, 강인한 느낌, 탄력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박종팔 선수가 물론 뭐 미국 쪽에 뭐 비니커터나 서덜랜드를 상대를 했지만 뭐 백인 선수들이었고 그 정말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그쪽에 어떤 흑인의 어떤 강함 인상을 줬던 그런 시합이었어요. 실제로 또 1라운드에도 조금 이거 좀 힘들겠다라는 네, 느낌을 그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우리 박종팔 선수가 파워에서는 안 밀린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는 맞불 작전 놈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뭐 어쨌든 2라운드에 뭐 갑작스럽게 시합은 종료가 됐고 무판정으로 났는데 재시합이 예상이 됐고 결국은 또 재시합을 나중에 또 하게 되죠. 네. 그 버팅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박종팔 선수 안면이 상당히 크게 찢어져서 도저히 정말 시합을 할 수 없던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 경기 규칙에 의해서는 무판정으로 정리가 됐지만 이제 IBF 룰이 바뀌고 복싱 룰이 바뀌면서는 부상 무승부로 정정이 돼서 지금 기록에는 부상 무승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제 저희가 전에 권순천 선수, 정종관 선수의 3차전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누구셨던가요? 정확하게 그 무판정 된 거를 다시 네. 정정을 했다는 걸 정확하게 그 댓글란에 구독자님이 코토바님이신 것 같아요. 코토바님이 예.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때 그 IBF 룰에 의하면 6라운드 이전에 부상으로 우연한 버팅에 의한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되면 무판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무판정으로 판정이 내려져서 주심이 이제 두 선수의 무승부를 선언을 하고 양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도전자 측에서 그 감독관에게 어필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정종관 선수가 가격에 의한 부상으로 TKO 승을 거둔 것으로 현장에서 그 정정이 되죠. 그래서 정종관 선수의 이제 TKO 승이 선언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토크할 때 그 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사전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합 날짜와 선수 이름 갖고 그냥 떠들다 보니까 그 또 오래된 시합인지라 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자고 원래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 방식은 그대로 고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차후에라도 또 오류가 있으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확인하고 뭐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박종팔 선수의 그 국내에서 기대했던 방어전은 그 안타깝게도 무판정, 그 부상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재대결을 하게 되고요. 한 달 후에는 WBA 그 챔피언이었던 일라리오 사파타를 계속적으로 노려왔던 동양 챔피언이었죠. 그 신이섭 선수가 IBF로 선회를 합니다. 정비원 선수에게 좀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도 인천에서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시합은 그 신이섭 선수가 그 라시아르에게 그 첫 세계대회에서 뭐 간단하게 그 첫 라운드 KO패를 당한 이후에 그래도 아직 뭐 나이도 있고 해서 뭐 훌륭하게 재기를 해서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신이섭 선수가 IBF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거는 좀 불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충분히 다시 WBA나 WBC도 노릴 수 있었는데 굳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지겨운 한국 선수끼리 IBF 타이틀 플라이급에 또 참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시합은 그냥 신이섭 선수의 계속되는 파상 공격에 그냥 정비현 선수가 진이 빠지죠. 진이 빠져서 마지막 라운드 이때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도 IBF는 그 15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그 정비현 선수를 잡고 챔피언에 오릅니다. 예. 네, 뭐 이 시합도 신입 선수와 정비현 선수의 그 레벨, 약간의 그 실력 차에서 오는 그거를 좀 이렇게 쭉 늘려서 15라운드까지 쭉 늘려서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신입 선수가 파상 공세로 해서 뭐 링에 눕지는 않았지만 정비현 선수 끝까지 잘 버텨줬던 뭐 정비현 선수도 투지 있게 잘 싸웠지만은 약간의 그 실력 차는 어쩔 수 없던 걸 더군다나 왼손잡이다 보니까 또 정비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 정종관 선수와 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복싱을 하는 신지섭 선수에게 15라운드까지 쭉 고전을 하다가 15라운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파상 공세에 심판의 말림으로 이제 끝났던 좀 어떻게 보면 좀 단명했던 정비현 선수가 좀
상대를 조금 센 선수를 만나지 않았나. 좀 1차 방어에서 좀 불운했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정비원 선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종관 정비원 선수의 어떤 IBF 챔피언은 글쎄요, 그 세계 챔피언으로서 감히 뭐 물론 뭐 지금도 세계 챔피언으로 기록은 돼 있지만 그 당시 하여간 IBF 플라이급은 아까 국내 라이벌전, 뭐 국내 타이틀 매치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세계 신인섭 선수의 세계 도전이 IBF 쪽으로 가서 정비원 선수랑 한다고 발표가 됐을 때 그때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IBF 플라이급이 이제 세계 타이틀전 다 와졌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그 IBF 플라이급 그러면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였었는데 탈진했죠. 정비원 선수가 15라운드에는 거의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네. 뭐 특별한 그 주무기를 허용하면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공격을 허용하면서 마지막 라운드에는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심이 두 선수를 띄워놓게 되는데 그때도 중심을 잃게 되고 신인섭 선수의 그 TKO 승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인섭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 됐고 신인섭 선수는 IBF 타이틀을 한두 차례 방어한 후에 그 WBA나 WBC 쪽으로 도전을 하겠다는 그 어필을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네, 계속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성사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 신인섭 뭐 굳이 뭐 타이틀을 어떤 세계 타이틀에 대한 권위나 그 어떤 무게감을 따지기에 앞서서 신인섭 선수는 하여간 뭐 제 생각에는 WBA나 WBC도 충분히 통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 IBF로 일단 해서 어쨌든 세계 챔피언 등극에는 성공을 합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그때 WBA가 일라리오 사파타였고 WBC가 치탈라다였었는데 사파타와의 그 신인섭 선수의 대전설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사파타가 또 동양에 자주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사파타와 신인섭 선수의 대결이 국내에서 성사가 됐다면 뭐 승패를 떠나서 참 볼만한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았을까. 뭐 플라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파타가 플라이급 챔피언도 역임을 하고 물론 방어전도 여러 번 했지만 라이트 플라이급만큼의 그 어떤 강함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근근히 이어가는 정도? 노련미로 네, 이제 뭐, 방어해가는 뭐 그런 그래서 정도였죠.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굳이 이 IBF를 택하지 않고 사파타 쪽을 노렸어도 뭐 챔피언의 어떤 가능성은 많이 뭐 있어 보였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8월 2일에 신인섭 선수와 정비원 선수가 경기를 했고 8월 말에 8월 30일 날 정기용 선수가 이제 3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안토니오 리베라 선수 팬은 많았지만 KO율이 상당히 높았던 선수였어요. 뭐 굉장한 하드펀처였고 이 페르토리코 출신이고 그래서 뭐 로컬로 이제 오랜 그 캐리어를 갖고 있다가 어빙 미첼을 KO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어빙 미첼을 KO 시키면서 이제 출세 시합이 됐고 그래서 돈킹과 계약을 돈킹 눈에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이제 메이저급으로 나오게 돼서 로컬 복수에서 이제 나오면서 막바로 이제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는 찬스를 잡아서 했는데 그 정기영 선수가 원래 1, 2차 방어전에서 훌륭한 시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시합도 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글쎄요 이 시합은 좀 오버페이스가 된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코칭 스태프가 정말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리베라 선수의 영상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KO율이 높기 때문에 15승 중에 14KO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이터일 것이다. 그리고 정기용 선수는 파이터에 대한 대비만 죽도록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인파이터가 아니라 길게 도는 아웃복스였죠. 그렇죠. 복서 겸 파이터였는데 전형적인 그 중남미 스타일의 선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상대가 그 스타일이 그런 걸 알고 상당히 당황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싶어요. 그 당시만 해도 KO를 보면은 다 뭐 사무라를 연상한 거예요. 다 그냥 그 강타자를 생각했는데 고메즈 때도 그랬고 특히 페르토리코 쪽은 KO율이 높아도 까이아스도 그런 스타일인데 KO율이 높은 테크니션 뭐 이런 선수들한테 유난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고전을 했던 거의 다 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차라리가
펑펑 치고 나온 스타일이 아니고 테크닉을 겸비한 발이 있는 테크니션 KO 펀처한테는 대책이 없었어요. 주로 없었고, 그래서 이 시합은 뭐 경기 중반 넘어가면서는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이제 밀리고, 그러다 결국 이제 10회 패배를 하면서 뭐 나름 뭐 아주 강렬했던 시합을 했던 정기영 선수의 그 세계 챔피언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정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시합 같은 경우에 오민근 선수와의 그 치열한 15라운드까지 가는 그런 체력전 이후에 또 최강의 복수라고 하는 그 본토의 선수들은 잭슨과 세비지를 연달아 엄청난 훈련량으로 이겨내고, 이번 시합도 그렇게 이번 시합도 뭐 이 전 두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선수로 보였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시합 때도 그렇게 봤는데, 그 정기영 선수 스스로 너무 이렇게 시합 전에 이렇게 치열한 세 경기를 한 이후에도 이번 시합을 대비하면서 너무 그 오버 페이스로 연습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중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체력 좋던 정기영 선수가 중반부터는 뭐 약간 다리가 후들리는 그런 장면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펀치를 한두 대 맞다 보니까 입술도 뭐 깊게 패여지고, 그 기존의 정기용 선수 1, 2년 전에 정기용 선수의 그 연습량과 그 실력이었다 그러면은 이 선수하고도 좀 해볼 만했었을 것 같은데, 그간의 그 세 시합을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연습을 또 좀 엄청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시합에서도 좀 그런 게 좀 오버워크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버워크가 돼가지고 좀 스스로 무너진 시합. 지금 생각하면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론적이지만 이 리베라 선수도 뭐 챔피언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했던 방어전에서 그 켈빈 그로브는 사실 그 마라톤 복싱하는 선수거든요. 깡총 그 선수한테 KO돼서 타이틀을 뺏기고,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타이틀 뭐 체급을 올려서 타이틀 도전도 하고 하지만 그냥 그 정도로 끝났는데, 하여간 정기영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어가는 근데 이 시합만 봤을 때는 이 리베라 선수가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공포스러워 보이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정기용 선수가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오버페이스를 많이 해서 뭐 중반부터 다리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별 맞은 것도 없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그런 페르토리코 스타일에 좀 익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초반에 헛심을 너무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헛심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오버워크가 돼가지고 뭐 욕심을 부렸다고 할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도 나온 얘기지만 지도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그 보면은 뭐 어떤 뭐 작전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한테도 지는 경우가 있고, 이길 수 없는 상대 같은 경우에 또 뭐 작전을 잘 써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모든 그렇죠. 스포츠가 그렇듯이 해서 이거는 뭐 상대에 대한 정보 부족, 그다음에 어떤 그 대처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 경기 이제 끝나고 한참 지난 후에 그 트레이너 겸 매니저였던 이제 권재우 저에게는 차장님인데 권재우 차장님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료를 구할 데도 없어서 몰랐고, 그리고 경기 중반부터 그 정기영 선수의 입술이 찢어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구멍이 뚫렸답니다. 그래서 피가 멎지를 않는데도 정기영 선수는 끝까지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워를 던져서 경기를 기권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수레를 하셨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기영 선수의 그 정신력, 그런 근성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시합 그 레프리를 그 우리 WBC 형님 레프리 브루스 맥타비시 우리 형님 그 레프리가 보셨는데, 이 양반도 글쎄 친한파라고 해야 되나? 또 필리핀에서는 안 그랬죠. 그 뭐 최창호 선수가 필리핀에서 페날로사 이길 때도 그 이 양반이 뉴질랜드 국적인데, 그 형수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필리핀 사람이시고, 근데 필리핀 여자분인데 굉장히 인텔이에요. 그쪽에서 하는데 지금도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필리핀의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는 뉴질랜드 국적으로 뉴트럴 뭐 레프리로 나오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 양반도 이때는 이제 시합을 스톱할 의지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를 잡는다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끝났고, 이 당시에 그 지금 뭐 상대하다는 정보 부족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70년대 80년대는 사실 지금처럼 어떤 글로벌적인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안 됐고,
자기가 상대한 선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서로 그 시합 테이프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못한 시합을 보내줘요. 그래서 아, 이 정도구나. 그런데 나중에 와보면 이게 딴 놈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어떤 작전이라면 작전인데 제일 그 헤맨 시합, 못한 시합 보여줘서 아, 뭐 우린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뭐 허를 찌른다고 할까요? 나중에 보면 딴 놈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던 적도 가끔 있고.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공개되는 거보다 그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파이전 같기도 하고 정말 그 잘 상대방을 모르는 가운데 정말 그 현장에서 보고 뭐 스파링 공개 스파링 할 때나 처음 봤다는 등 아 뭐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왼손잡이라는 등 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각각 그 시대의 매력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어쨌든 정기영 선수가 이렇게 타이틀을 빼앗기면서 이대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IBF 챔피언이 타이틀을 뺏기게 됐고요.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제 페이스를 찾은 그 장정구 선수가 10차 방어전을 나서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선수로는 어떤 신기원이죠. 10차.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얼마 그 전까지만 해도 10차 방어를 세계 타이틀을 방어한다는 건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던 경기인데 얘기인데 이제 10차 방어에 맞이하였고 상대는 그 한번 싸웠던 적이 있던 그 프란시스코 몬티엘. 이 선수는 그 장정구 선수와 1차전 이후에 일본에서 가끔 시합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센다이 짐에 이적을 하죠. 그렇죠. 네. 센다이 몬티엘로 그래서, 활동을 해서 예. 첫 도전 때도 센다이 몬티엘로 근데 왔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일본 쪽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장정구 선수를 직접 이기기는 힘드니까 쿠션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헤르만 토레스나 몬티엘 같은 선수를 자기네 그 어떤 짐의 그 소속으로 해서 뭐 잡으면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선수를 그 선수에게 도전시키겠다. 뭐 일본이 잘 쓰는 작전 중에 하나죠. 했는데 이 시합은 1차전보다 장정구 선수가 더 점수차를 벌리면서 좀 더 쉽게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되었죠. 예.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봤던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편안하게 장정구 선수가 다시 좀 예전의 실력을 조금 더 이렇게 폼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뭐 이렇게 큰 재미는 없었지만 그냥 무난하게 이겼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후반에 스태미너 고갈이 없어졌어요. 토레스전도 그렇고 86년도 들어와서는 다시 그 예전의 파이팅 머신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줬었는데요. 뭐 특유의 러싱 파이트를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시합이었고 도저히 이제 몬티엘로서는 장정구 선수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복싱 팬들의 눈에 보였던 시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다운을 한번 못 시켰던 게 좀 오히려 더 좀 이상할 정도의 그런 여유 있던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장정구 선수가 이때는 노련미까지 더해져서 와 누가 저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유명우 선수가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9월 14일에 박종팔 선수가 7월 6일 날 그 굉장히 크게 찢어져서 경기가 중단됐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이제 상처를 다 치료를 하고 5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도전자는 마빈 맥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 역시 본고장이지만 그 중견 정도, 그러니까 그뭐 뚜렷한 특징은 없는데 그 디펜스 좋고 뭐 유리한 그 신체 조건, 약간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뭐 테크니션이었고 그렇게 뭐 위험한 시합이라고는 보질 않았는데 의외로 그 박종팔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하는 그 계속 나오는 그 잽의 어떤 그 좀 대책이 안 섰다고나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스코어상으로도 굉장히 근접했고 의외의 고전이 되었던 뭐 그런 시합이었고 그 박종팔 선수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든 이기든 상당히 그 호쾌했는데 이 시합은 박종팔 선수 시합답지 않게 좀 지지부진한 약간은 좀 끌려다니는 느낌의 그 시합이 계속됐던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 마빈 맥 선수가 그 본인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 오벨 메이웨서 선수와 약간 좀 비슷한 체격이
약간 좀 비슷한 체격이었던 것 같은데. 장신, 네, 장신에 팔 길고 흑인에다가 그러니까 또 그 선수가 또 나타난 거죠. 이 박종발 선수한테. 다만 주먹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깜짝 이제 잽을 또 허용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예전 내 스타일로 갔다가는 이것도 망신당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본인이 시합 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자꾸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5라운드까지 물론 진 시합은 아니지만 그런 좀 오벨메시아스 선수를 자꾸 시합할 때 떠올랐던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야유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 관중들의 야유 속에는 박종팔 선수가 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시합은 아니었던 그런 느낌보다는 박종팔 선수답지 않았다.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외려 또 박종팔 선수가 포인트에서 졌는데 홈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따랐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빈 맥의 키가 거의 190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컸는데 하여간 좀 답답하게 그 잽에 계속 기분 걸리고 나쁜 잽을 많이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진시합은 아니지만 뭐 좀 이렇게 끌려다니고 뭐 지지부진하고 뭐 이러고 뭐 그렇다고 자기가 또 마빈 맥이 이긴 시합은 안 쳐요. 근데 뭐 점수차는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그 많이는 안 벌어졌어요. 뭐 3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벌어졌는데 그 정도 벌어졌어요. 그 정도 벌어졌고 뭐 그러니까 좀 답답했던 시합이었어요. 하여간 그 박종팔 선수의 시합치고는 굉장히 답답했던 시합이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박종발 선수가 미국 원정에서 통쾌한 그런 승리를 안겨주고 나서 국내에서 들어와서 치른 2번의 방어전이 한 번은 부상에 의해서 일찍 또 끝나게 되고 또 2번째 방어전은 좀 답답한 경기를 연출함으로써 아무래도 팬들을 조금 실망시킨 그런 결과가 됐는데 뭐 복싱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박종팔 선수는 비니코토 시합 이후에는 아주 시원한 시합은 WBA 챔피언 따기 전까지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엠마누엘 오티라든지 뭐 그런 경우밖에 없었나요? 뭐 그런 정도인데 이후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덕셈이라든지 홈즈와 2차전 뭐 다 쉽지 않은 승부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자, 뭐 어느덧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 86년도 2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3부에서는 남은 86년도의 5번의 타이틀 매치 그리고 동양권의 어떤 한국 선수들의 그 활동 또 이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86 아시안 게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